한국에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은 없을 것입니다. 공정한 분담을 거부한다면 우리도 재고할 수밖에 없죠. 전 세계를 경악시킨 그 발언.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모든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당황하기는커녕 그것도 좋은 선택이네요 라며 오히려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이었죠.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이미 20년 전부터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미국이 상상조차 못했던 한국의 놀라운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충격적인 해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업로드와 동시에 알림이 가니까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존슨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15년째 동아시아 경제협력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하버드에서 국제경제학 박사를 받았고 월스트리트에서 5년간 아시아 투자 분석가로 일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 정책을 분석하고 미국과의 협력 방안을 수립하는 게 제 주요 업무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그저 잘 따라오는 동맹국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질서 안에서 성실하게 역할을 하는 나라 말이죠. 하지만 최근 제가 겪은 일은 제 모든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사건은 작년 말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물론이고 무역협정 재협상, 기술 이전 조건 강화까지 종합적인 압박 패키지였어요. 워싱턴 내부 분위기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얼마나 미국에 의존적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반도체, 자동차, 화학 등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미국 시장과 기술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상부에서 저에게 특별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한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우리 측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이었죠. 경제적 압박을 통해 한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역할이었어요. 제 직속 상관인 스티브 밀러 차관보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존슨, 한국이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지 지켜보자고. 경제 제재 카드만 살짝 흔들어도 바로 백기 들고 나올 거야. 저도 이 임무에 자신이 있었어요. 15년간 동아시아 경제를 분석해온 경험과 각종 데이터들이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미국 없이는 버틸 수 없다고. 첫 번째 이상한 점은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미국이 경제 압박을 언급하기만 해도 한국 언론이 연일 톱뉴스로 다루고 정치권에서 비상이 걸렸을 텐데 이번엔 너무 조용했어요. 한국 정부의 공식 반응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급하게 해명하거나 협상을 요청하는 대신 단순히 검토해보겠다는 짧은 답변만 나왔어요.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침착함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한국에서는 아무런 급박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 주가는 소폭 상승했고 원화 가치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저는 국무부 보고서를 다시 뒤적여봤습니다. 그 안에서 한 문장이 눈에 걸렸어요. 한국의 경제 독립성 지수가 지난 5년간 급속히 상승 중.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보고서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를 찾아가 물어봤더니 그의 대답이 더욱 의외였습니다. 존슨, 솔직히 말하면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컴퓨터 화면을 켜며 여러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급증, 독자적인 기술 개발,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세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이 나라들이 미국 대신 한국과 주요 경제협정을 체결하고 있어요. 단순히 무역만이 아니라 기술 이전, 인프라 구축까지 포함해서요. 저는 그 자료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나라와 독자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걸까요? 더 놀라운 건 그 협력의 규모와 수준이 미국 주도의 프로젝트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경제 협력이 늘었다고 해서 한국이 미국 경제권에서 완전히 독립할 수 있다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이 더 지나자 한국 정부의 반응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보통이라면 미국의 압박에 대해 뭔가 타협점을 찾으려 할 텐데 오히려 더욱 여유로워 보였어요. 마치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에 있는 동료 제니퍼 김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지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마이클,
여기 분위기가 정말 이상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면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걱정하는 것 같아. 마치 우리가 뭔가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야. 그게 무슨 뜻이야?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한국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흘린 말이 있어. 미국이 정말로 경제관계를 재정의하고 싶다면 그것도 하나의 기회라고 하더라고.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나라가 미국의 압박에 대해 기회라고 말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반응이 예상과 다르다고 뭔가 더 깊이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상부의 반응은 여전히 아니랬습니다. 존슨,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한국이 강해봤자 어디까지겠어? 결국 꼬리를 내리고 올 수밖에 없어. 하지만 저는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뭔가 우리가 크게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가서 한국의 실제 상황을 눈으로 보고 그들이 정말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기로 한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제니퍼 김을 만났습니다. 그와의 만남에서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마이클, 당신이 와서 정말 다행이야. 솔직히 말하면 여기 상황을 워싱턴에 제대로 보고하기가 어려웠거든. 제니퍼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는 지난 몇 주간 자신이 목격한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먼저 이걸 봐. 서울 시내 주요 건물들의 전력 사용 데이터야. 지난 6개월간 전력 자급률이 95%를 넘어섰어. 모든 에너지가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로 충당되고 있고,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며 놀랐습니다. 이런 수준의 에너지 자립은 미국의 많은 도시들도 달성하지 못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바로 이거야. 인천항과 부산항의 물동량 데이터를 보면 중국과 미국을 오가는 화물보다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를 오가는 화물이 더 많아졌어. 완전히 무역 구조가 바뀐 거야. 다음날 저는 한국기획재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 논의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진짜 속내를 파악하기 위한 자리였어요. 기재부 청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로비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 경제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경제 지표들, 환율 변동, 심지어 원자재 가격까지 모든 게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면담을 주선해준 관계자는 김성호 국장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하며 말했어요. 존슨 씨,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것들이 놀라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비밀이 아닙니다. 단지 미국 측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뿐이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벽면 전체가 거대한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각종 경제 정보들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단순한 무역 통계가 아니라 AI가 분석한 경제 전망과 최적 전략까지 자동으로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 글로벌 경제 분석 시스템입니다. 김 국장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전 세계 200여 개국의 경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모든 무역 거래가 중앙 집중이 아닌 분산 네트워크로 처리되고 있어요. 저는 그 시스템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이건 미국의 월스트리트 시스템보다도 더 진보된 형태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기업이 이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국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모든 거래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처리되는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왜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당황하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히 독립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왜 미국에 알리지 않으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국장이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죠. 아마 한국이 이런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한국을 과소평가했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갑자기 알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모니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에서 히토류 수출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김 국장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2시간 전에 예측했던 상황이거든요.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대응 방안이 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한국의 대응이었어요. 자동으로 아프리카와 남미의 대체 공급선이 활성화되었고 동시에 재활용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자동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기본적인 대응은 AI가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최종 판단만 담당자가 내리죠. 그때 한 젊은 직원이 김 국장에게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국장님, 대체 공급선 확보 완료되었습니다. 기존 가격보다 15% 저렴하게 조달 가능합니다. 김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계속 모니터링해. 정말로 30분 후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한국의 예측과 대응이 완벽했던 거예요. 저는 솔직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우리한테 공개해도 되는 겁니까? 김 국장과 다른 직원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조롱이 아니라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존슨 씨, 저희가 정말 전부 보여드렸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또 그 말이었습니다. 이것도 일부분이라는 뜻인가요? 김 국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시설은 저희가 보유한 15개 경제 허브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각 허브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14개가 모든 기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김 국장이 저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홀로그램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건 저희 글로벌 경제 시뮬레이션 시스템입니다. 모든 가능한 경제 위기 시나리오를 미리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어요. 홀로그램 위에 전 세계 지도가 3차원으로 구현되었습니다. 각국의 경제 상황, 무역 흐름, 금융거래까지 모든 게 실시간으로 반영되어 있었어요. 만약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국장이 몇 개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홀로그램 안에서 가상의 경제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미국이 제재하고 한국이 대응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재현되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한국이 미국의 경제 제재를 완벽하게 우회하며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상승했어요. 성공률 94.3%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두 번째 시나리오였죠. 중국과 유럽이 동시에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이 독립적으로 대응하며 새로운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시뮬레이션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실제 상황과 96% 이상 일치합니다. 저희는 이미 5만 가지 이상의 시나리오를 테스트했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왜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는지를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려 해도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경제 시스템과 기술은 제가 아는 어떤 나라보다도 앞서 있었거든요. 미국조차도 이런 수준의 통합 시스템은 갖추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돌아보니 낯선 중년 남성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경제 전문가 특유의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존슨 씨, 저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아시는지. 오늘 기재부 시설을 견학하셨다고 들었어요. 소감이 어떠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접근해왔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하루 종일 쌓인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솔직히 말하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수준의 경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박민수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저희가 의도적으로 숨겨왔으니까요. 의도적으로요? 네. 지금까지 한국이 미국에 요청하는 건 도움이 아니라 예의였어요.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박민수가 주변을 살펴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존슨 씨, 미국은 뭔가를 베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것 없이도 이미 준비를 끝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하기 시작한 거죠? 정확히는 2008년부터였어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저희는 깨달았어요. 언젠가는 혼자서도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박민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제 위기에 대비하는 차원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진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 의존하지도 중국에 굴복하지도 않는 제3의 경제축으로 말이죠. 15년간 한 단계씩 차근차근 준비해온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숨겨온 건가요? 타이밍 때문이에요. 너무 일찍 드러내면 기존 강대국들이 견제하기 시작할 테니까요. 특히 미국과 중국이 가장 경계할 만한 일이었죠. 박민수가 잠시 멈춘 후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는 미국의 반응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경제적 압박을 가해올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수가 시계를 보더니 일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보신 시설은 정말로 빙산의 일각이에요. 한국의 진짜 경제력은 공개된 것의 최소 20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술력이 아니라 네트워크예요.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네트워크 말이에요. 박민수가 명함을 건네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존슨 씨, 미국이 정말로 현명하다면 한국을 경쟁 상대로 보지 말아야 해요. 저희는 경쟁을 원치 않거든요. 협력을 원할 뿐이에요. 그가 떠난 후 저는 혼자 앉아서 오늘 들은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이 지난 15년간 준비해온 거대한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이 이제 막 실행되기 시작했다는 사실. 미국은 이 모든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오히려 한국을 압박하려다가 그들에게 완벽한 명분을 제공해준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이 모든 상황을 워싱턴에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진짜 충격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상부에 긴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부터가 도발적이었어요. 미국 중심 경제 질서의 종말과 새로운 현실. 솔직히 이런 제목을 쓰는 것 자체가 제 경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보고서 작성에만 4일이 소요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록하려 했지만 아무리 냉정하게 써도 모든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독립적 경제 시스템, AI 기반의 예측 네트워크,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15년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글로벌 전략까지. 보고서 제출 이틀 후 국무부에서 긴급 브리핑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참석자 명단을 보니 국무장관, 경제담당 차관, 동아시아 담당 고위 관료들까지 총집합이었어요. 브리핑룸에 들어서자마자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존슨, 자네 보고서를 읽어봤네. 솔직히 말하면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 정말 확실한 건가? 네, 장관님.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것들입니다. 스티브 밀러 차관보가 냉소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존슨,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우리 경제권을 벗어날 수는 없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그 순간 저는 이들이 여전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서울에 가기 전까지는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차관보님, 죄송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착각입니다. 한국이 우리 경제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경제권을 만들어낸 겁니다.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한국이 우리와 경쟁하려 한다는 건가? 그건 자살행위지. 아닙니다. 경쟁이 아니라 대안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들만의 완전히 독립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서울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보안상 공개 가능한 것들만 선별해서 말이죠. 이것이 한국의 글로벌 경제 허브입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최적 전략을 제시해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중단을 2시간 전에 예측하는 것도 직접 봤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경제 담당 차관인 월리 에드보카도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왜 지금까지 이런 능력을 숨겨왔다는 건가? 전략적 은폐였습니다. 기존 당대국들이 방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요. 특히 미국이 한국을 여전히 자신의 경제권에 속한 종속 국가로 생각하도록 만든 거죠. 그러나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저는 상부로부터 추가 임무를 받았어요.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한국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직접 조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독일 베를린이었습니다. 독일은 최근 한국과 대규모 수소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에 서명한 상태였거든요. 독일 경제부 차관인 클라우스 밀러와의 만남은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존슨 씨, 최근 한국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솔직히 말하면 예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미국 대신 한국과 에너지 협력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해서요. 밀러 차관이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비용도 한몫했지만 결정적 요인은 기술력과 신뢰성이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미국보다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라고 판단했어요. 미국보다 낫다고요? 네. 특히 통합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서 말이에요. 한국 측에서 제공한 실증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밀러 차관은 노트북을 열어 독일이 진행한 비교 테스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미국 시스템과 한국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비교한 자료였어요. 보시다시피 한국 시스템이 평균 40% 더 효율적이었어요. 그리고 AI의 예측 정확도도 훨씬 높았고요. 다음 목적지인 싱가포르에서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금융관리청의 리웨이밍 국장과의 면담에서였어요. 존슨 씨, 저희는 지금 한국의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연구하고 계신가요? 국제 결제 시스템이에요. 한국은 달러를 거치지 않고도 전 세계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리 국장은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는 복잡한 금융 네트워크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한국이 제시한 다중통화 결제 시스템의 개념도입니다.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으로 처리되고 어떤 단일 통화에도 의존하지 않아요. 이런 시스템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나요? 한국은 이미 구현했어요. 저희가 놀란 건 그들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을 보여줬다는 점이에요. 현재 동남아시아 6개국이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인도, 뉴델리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도 대외경제정책연구소의 라지 메타 소장과의 면담에서였어요. 존슨 씨, 인도는 한국과 비밀리에 신남남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신남남 협력이요? 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를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협력체예요. 한국의 기술력과 네트워크가 핵심 역할을 하는 거죠. 메타 소장이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새로운 무역 항로를 개발했다고 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이 제시한 상생 경제 개념이에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든 거죠.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저는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다시 출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나이지리아와 브라질이 한국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목표였어요. 라고스에서 만난 오래된 동료 사무엘 아데바요는 평소보다 훨씬 흥분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 매우 기대되는 상황이야. 한국 때문에 말이야. 한국 때문인가? 그래, 우리가 알고 있던 개발 모델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 더 이상 서구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거든. 사무엘이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난달 우리 정부가 한국과 체결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봤는데 정말 놀랐어. 조건이 서구 선진국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 어떤 면에서? 모든 면에서야. 자금 조건, 기술 이전, 현지인 고용까지. 특히 그들의 지속가능 개발 모델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수준이었어. 브라질리아에서는 브라질 개발은행의 카를로스 실바 부총재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존슨 씨, 브라질도 한국의 변화를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게임 체인저예요. 우리는 한국이 남미에 제시한 그린 뉴딜 모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실바 부총재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아마존 보존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델이에요. 기존에는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둘 다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한국이 이제 기술이 아닌 철학 자체를 수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CIA 글로벌 경제 분석팀에서 보내온 보고서를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한국이 여러 나라의 경제 고문단을 파견하고 있었고
그들이 전수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경제 철학이었어요. 상생성장 모델이라고 불리는 이 개념은 기존의 경제 이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로섬이 아닌 포지티브섬, 경쟁이 아닌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 가능성을 핵심으로 하는 전략이 중심이었어요.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사례는 동남아시아의 베트남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한국의 고문단이 파견된 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국무부 동남아시아 담당 데스크에서 근무하는 동료 제시카 리가 저에게 브리핑을 해줬습니다. 마이클, 베트남이 갑자기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독립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어. 어떤 식으로냐면, 어떤 식으로? 미국의 경제적 요구도 중국의 정치적 압박도 모두 거절하면서 자체적인 발전 전략을 구축하고 있어. 그런데 그 전략이 한국이 제시한 모델과 완전히 일치해. 저는 박민수 박사에게 비공식 문의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만났던 그가 직접 답변을 해줬어요. 존슨 씨, 저희가 수출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상생의 지혜예요. 누군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방법이죠. 박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전략은 세 가지 핵심 원칙에 기반하고 있었어요. 첫째는 의존 없는 협력입니다. 다른 나라와 협력하되 종속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기존의 경제관계가 상하관계였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건 수평적 파트너십입니다. 둘째는 경쟁 없는 성장이에요. 다른 나라를 제치고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셋째는 지속 가능한 번영입니다.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정교하고 혁신적인지 깨달았습니다. 기존의 경제학이 어떻게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한국의 전략은 어떻게 함께 더 크게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 철학을 적용받은 나라들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베트남이 한국의 고문단을 받아들인 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압박에도 굽히지 않고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아프리카의 케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구의 원조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한국의 조언을 받아 자립적 경제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자립적 성장 전략이 효과를 본 거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례들을 정리하면서 한국이 진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자국의 경제 발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전략이 확산되면서 나타난 가장 놀라운 현상은 글로벌 경제 불균형의 완화였습니다. 한국의 컨설팅을 받은 국가들이 선진국과의 경제 격차를 빠르게 줄여나가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세계은행에서 나온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상생 성장 모델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양극화가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경제학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의 결과로 분석된다. 저는 이 보고서를 읽으며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혁명. 한국이 일으키고 있는 건 단순한 경제적 발전이 아니라 경제학 자체의 혁명이었어요. 마침내 저는 상부로부터 최종 보고를 위한 최고 등급 브리핑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경제보좌관까지 참석하는 최고 수준의 회의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윌리엄 번스 CIA 국장까지 미국 경제정책의 최고 책임자들이 모두 참석해 있었어요. 옐런 장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존슨, 자네가 지난 몇 달간 조사한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경제 패권 전략 전체를 재검토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네. 네, 장관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의 경제기술 발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한국의 경제 철학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어요.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건 번스 CIA 국장이었습니다. 존슨, 한국이 이런 변화를 추진하면서 우리와 사전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맞나? 네, 국장님. 오히려 우리가 경제적 압박을 가한 것을 계기로 활용했습니다. 번스 국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려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독립할 명분을 제공해준 셈이군. 블링컨 장관이 여전히 회의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이 우리 없이 글로벌 경제를 리드할 수 있을까?
이론과 실제는 다르지 않나? 저는 서울에서 본 시뮬레이션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경제 제재를 완전히 우회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와 전 세계 60여 개국과 독립적인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장관님, 한국은 이미 그런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실제로 우리와 경쟁할 의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경쟁할 의도가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한국의 전략은 기존 경제 강대국을 제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로섬이 아닌 포지티브섬 게임을 추구하는 거죠. 옐런 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부터 할 말이 제 경력을 끝낼 수도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장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경제적 압박을 협상 카드로 썼지만 그건 한국 입장에선 예상된 시나리오였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압박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한국을 더 필요로 하게 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날 회의 후 저는 한국이 보여준 길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단순하지만 혁신적인 접근이었어요.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대신 지혜로 상대와 공존하는 것. 경쟁에서 이기는 대신 경쟁 자체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강해지는 대신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 한국이 만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확인이 남았습니다. 워싱턴에서의 최종 브리핑을 마친 지 일주일 후, 저는 개인적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공식 임무가 아닌 순전히 제 마음속 의문들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지난 몇 달간 겪었던 모든 경험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한국이 진정으로 무엇을 추구하는지 마지막으로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것은 늦은 오후였어요. 다음날 새벽 비행기로 돌아갈 예정이라 공항 근처 호텔에서 하룻밤만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쳤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뒤엉켜 돌고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갈 무렵 호텔 창가에 서서 인천 앞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바다 위에서 거대한 화물선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그 배들이 모두 다른 나라 국기를 달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창문에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국기들이 한국의 항구에서 하나로 어우러져 움직이는 광경을 목격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 순간 지난 몇 달간 제가 경험했던 한국의 모든 변화들이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화물선들이 조용히 바다를 가르며 각자의 목적지로 향해 가는 모습은 마치 한국이 추구하는 세계의 축소판 같았어요. 갈등 없는 협력, 경쟁 없는 공존, 그리고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질서. 배들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진 후 저는 노트북을 꺼내어 이번 여행의 결론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 생각을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경제력 증강이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경제 철학의 탄생이었다. 지난 몇 달간 저는 한국이 어떻게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세계를 이끄는 나라로 탈바꿈했는지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추구한 것은 경제적 패권이 아닌 경제적 조화였어요. 미국이 함부로 압박하지 못하는 이유, 중국이 쉽게 견제하지 못하는 이유, 유럽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려는 이유가 모두 동일했습니다. 한국이 더는 예측 가능한 상대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기존 게임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주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의 접근법은 세 가지 혁신의 뿌리를 두고 있었다. 첫째, 의존 없는 협력. 둘째, 경쟁 없는 성장. 셋째, 지속 가능한 번영. 이 세 가지 원칙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이제야 완전히 깨닫게 되었어요. 기존의 경제학이 제로섬 게임에 의존했다면 한국의 전략은 포지티브섬 게임을 지향했습니다.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경쟁할 이유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미국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저는 결론 부분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한국을 견제 대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동반자로 받아들일 것인가? 창밖을 다시 바라보니 또 다른 화물선 편대가 이동 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5대가 함께였어요. 그들이 일렬로 늘어서며 바다를 건너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이 더는 홀로 서 있지 않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전 세계 60여 개국이 한국의 경제 모델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수많은 개발도상국들도 한국의 상생 철학을 따라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창조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전 지구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미국에 의존해서 강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와 함께해서 지속되는 나라. 그것이 한국이 세상에 제시한 새로운 가능성이었다.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고 인천항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 역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 후 제가 탄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떠날 때 저는 창문으로 한반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작은 땅에서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경제 패권자나 지배자 역할을 고집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제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방법을 배워야 할 때였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길은 단순하면서도 혁명적이었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대신 지혜로 상대와 공존하는 것. 경쟁에서 승리하는 대신 경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서 강해지는 대신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저는 한국에서 들었던 마지막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존슨 씨, 미국이 정말로 현명하다면 한국을 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해요. 저희는 갈등을 원치 않거든요. 이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적이 되기에는 너무 강력했고 무시하기에는 너무 중요했으며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어요. 진정한 동반자가 되는 것.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얻은 마지막 깨달음이었습니다. 미래는 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함께 세계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지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백악관에서 한국과의 신경제 파트너십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었어요. 더 이상 일방적인 요구나 압박이 아닌 진정한 상호협력을 모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의 상생 경제 모델을 일부 도입하겠다고 밝혔을 때 저는 정말로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작은 나라도 큰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존에서 독립으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지배에서 상생으로. 한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경제 질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함께 잘 사는 세상이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선사한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런 의미 있는 해외 감동 스토리들을 계속 발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번 감동적인 이야기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신 시니어 구독자 여러분들께 특별한 소식이 있습니다. 건강한 일상을 위한 크로스 메디컬 허리보호대를 소개해드릴게요. 장시간 앉아서 일하시거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설명란에서 확인해보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